그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피땀 흘려 모은 자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해 오신 우리 가장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오늘 딥다이브 심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집을 한 채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망도 아주 훌륭하고 뼈대도 튼튼해서 전 재산을 다 부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 원래 집주인이 찾아오더니 기둥이란 지붕 그리고 그 제일 알짜배기인 안방까지 싹 다 분해해서 트럭에 싣고 가버립니다. 잠깐만요. 그건 경찰을 불러야 되는 완전 범죄 아닌가요? 제 말이 그겁니다. 당장 쇠고랑을 쳐야죠. 근데 이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빈 벽돌이랑 마당 남겨졌으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저 안방을 다시 갖고 싶으시면 돈을 더 내고 새로 사시죠. 이렇게요. 와, 진짜 현실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아주 세련된 포장지를 쓰고 버젓이 일어났던 일이죠.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세련된 포장지의 진짜 이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해볼 물적 분할 후 자회사 동시 상장 사태입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마법의 쪼개기라고 많이 부르죠. 맞습니다. 마법은 무슨 마법입니까? 꼼수죠. 보통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미래 성장성에 내 자본을 보태고 그 과실을 나누는 동업 아닙니까? 네네, 그게 자본시장의 아주 기본 원리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주주들 돈으로 핵심 사업을 한참 키워놓고 정작 그 사업이 이제 황금알을 낳을 때쯤 자회사로 쪼개서 따로 상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모회사 주식을 쥐고 있던 우리 선배님들은 빈 껍데기만 안고 엄청난 손실을 떠안았죠. 사실 더 화가 나는 부분은 그때 시장에 퍼져 있던 어떤 오만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그만 아니냐, 이런 오만함이 시장에 아주 팽배해 있었죠.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기업 경영입니까?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도대체 이 기가 막힌 합법적 약탈이 어떤 구조적 허점을 타고 작동했는지 그걸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상법 개정안이 우리 투자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을지 그 메커니즘도 하나하나 분해해 볼 텐데요. 오늘 분석을 위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안 분석 데이터,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그리고 여러 상법 개정 리포트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마법의 쪼개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선배님들을 내쫓았는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아요. 흔히 기업이 사업을 뗄 때 인적 분할이랑 물적 분할을 쓴다는 건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적 분할은 사실 좀 상식적이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A랑 B로 나뉘면 저 같은 기존 주주도 A 회사, B 회사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똑같이 나눠받지 않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주주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방식인 물적 분할입니다. 이건 완전히 룰이 다른 게임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 물적 분할을 하면 분할 후에 새로 생기는 신설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100%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모회사가 싹 다 가져간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그냥 예전처럼 여전히 모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새로 떨어져 나간 알짜 자회사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직접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제가 동네에서 제일 잘 팔리는 소금빵이 있어서 그 빵집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딱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소금빵 기계랑 레시피만 쏙 빼가지고 옆에 새 빵집을 차린 거예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옛날 빵집에 투자한 거니까 새 빵집에서 나오는 수익을 원하는 새 빵집 주식을 따로 청약해서 사시라. 이거 아닙니까? 모회사는 지배력 하나도 안 잃고 외부 자금만 싹 빨아먹는 진짜 꼼수 중에 꼼수죠. 네, 그 비유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걸 실제 시장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면 정말 참담한 수준인데요. 과거에 SK케미컬이 핵심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킨 직후에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59.5%나 폭락을 했습니다. 와, 60%가 날아간 거네요. 네,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 상장 후에 카카오 주가가 39.4% 빠졌고요. 배터리 사업 대원했던 LG화학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아니, 모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정작 경영진이랑 대주주는 아무런 타격을 안 입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구조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주식회사라는 게 결국 주주들의 회의인 주주총회에서 이런 중대한 분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70%가 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왜 주총에서 이 기가 막힌 안건을 막아내지 못한 겁니까? 대주주 지분해봐야 30% 남짓이었을 텐데요. 아, 그 부분이 바로 연구원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자본시장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바로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개념인데요. 집단 행동의 딜레마요? 네, 1000세대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 반상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동대표 몇 명은 본인들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똘똘 뭉쳐서 의사결정을 막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앞장서서 막 목소리 높이죠. 반면에 나머지 900세대 일반 주민들은 어떨까요?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생업이 바쁘고 안건은 복잡하고 무엇보다 나 하나쯤 반대해봐야 뭐 바뀌겠어 하는 생각에 그냥 참여 자체를 포기해버리거든요. 아,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합리적 무관심에 빠져버리는 거군요. 반대표 던지려고 다른 주주들이랑 연대하고 위임장 모으고 또 그 어려운 재무정보 분석하고 이런 데 드는 비용이랑 시간이 너무 크니까요. 정확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정보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또 물리적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반면에 대주주는 30% 지분만 가지고도 그 강력한 결속력을 무기로 막 조직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요. 네, 그래서 70%의 그 파편화된 소액 주주들은 이 쪼개기가 내 계좌에 당장 어떤 타격을 줄지 정확히 인지조차 못한 상태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안건 통과를 지켜봐야만 했던 억울한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뭉치기 힘들다는 그 취약점을 대주주들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든 거네요.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럼 시각을 좀 넓혀서 바다 건너 해외로 한번 가보죠. 네네. 사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겁니다. 이런 대주주들의 아나무인식 태도가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쓰면서 판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환경의 차이가 크겠죠. 만약에 미국에서 애플이나 테슬라가 그 알짜배기 인공지능 사업부만 딱 물적 분할해서 따로 상장하겠다고 나섰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장 이사회가 난장판이 되고 회사가 거덜나지 않았겠습니까? 회사가 거덜나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법무법인의 해외 사례 비교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경영진이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 리스크의 무게가 한국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적 책임 리스크요? 소송 당할 위험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미국, 특히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속해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보면요. 이른바 완전한 공정성이라는 아주 엄격한 심사 기준이 존재합니다. 완전한 공정성이라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 이사회나 재판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진짜 아주 살벌하게 작동합니다. 만약에 대주주한테는 좀 유리하고 일반 주주한테는 불리할 여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분할 결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미국 법원은 딱 두 가지를 현미경처럼 봅니다.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첫째, 그 거래를 결정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공정했는가. 그리고 둘째, 주주들이 받는 가격이나 조건이 완벽하게 공정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잠깐만요. 과정과 가격의 공정성. 그럼 그걸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한국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생업 팽개치고 사비 털어서 변호사 사고 회사 장부 다 뒤져가면서 우리가 불공정하게 당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미국은 입증 책임이 억울한 주주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들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이사들이 직접 증명해야 된다고요? 네. 이사들 스스로가 법정에 딱 서서 우리는 소액주주들에게 완벽하게 공정했습니다라는 걸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를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와, 그거 엄청난 압박이겠는데요.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명을 못하면요. 미국에는 주주 한 명만 나서도 전체 주주를 대리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제도가 있거든요. 만약 이사회 결정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이사들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파산할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인 거죠. 아, 경영 판단 한번 잘못해서 대주주 편들었다가는 회사 돈이 아니라 이사들 개인 주머니가 탈탈 털리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완전 개인 파상이죠. 이사들 입장에서는 방패막이가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겁니까?
우리나라도 98년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글로벌 스탠다드 맞춘다고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을 꽤 고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1998년에 상법 제382조의 3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사에 충실의 의무라는 걸 법에 명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이고 교묘한 맹점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맹점입니까?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네, 충실 의무의 대상이 오직 회사, 법인 그 자체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회사를 위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한 물적 분할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알짜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쪼개면 장부상으로는 어쨌든 모 회사가 그 자회사 지분을 그대로 100% 들고 있는 거니까 회사 전체 자산 규모가 깎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부상 수치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사들 입장에서는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게 아니다. 뭐 이런 기가 막힌 논리인가요? 네, 바로 그 기가 막힌 장부상 논리가 통했던 겁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조차도 오랫동안 그 논리를 지지해왔고요. 대법원도요? 참 깝깝하네요. 이사가 회사 법인의 그 장부상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시장에서 모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특정 주주들이 벼락거지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주주가 입은 피해는 단지 간접 손해일 뿐이라는 논리였죠. 아니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데 그 법인하고 주주를 분리해서 장부상 숫자만 맞으면 면죄부를 줬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결국 이사들은 대주주 입맛에 맞는 결정을 막 내리면서도 우린 회사 장부 안 건드렸으니까 배임도 아니고 책임도 없다. 이러면서 법의 등 뒤로 숨을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너무 뼈아픈 현실이었죠.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고 길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 주제죠. 바로 2025년 시행을 앞둔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진짜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이 팀장께서 이 변화가 왜 그토록 중요한 전환점인지 아주 시원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2025년 상법 개정의 핵심은 딱 한 단어에 추가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드디어 주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주주로 확대가 됐다. 네. 법조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드디어 명문화가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죠. 이제 이사는 장부상의 회사 재산만 띡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아주 강력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만약 과거처럼 특정 대주주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물적 분할 안건을 올리고 이사회가 거기에 찬성표를 던져서 우리 소액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훼손된다면 이제는 그게 명백한 임모 혜택, 그러니까 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주주들한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훌륭합니다. 억울하면 주식 팔고 나가라면서 조롱하던 그 오만한 태도에 정면으로 철퇴를 가하게 된 거네요. 우리 선배님들, 이게 단순한 선언적 문구가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평생 모아 투자하신 그 한 주가 재벌 회장에 가진 한 주와 시장에서 완전히 동일한 무게와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드디어 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법이 주주를 보호하라고 바뀌었다고 치죠. 근데 기업들은 돈도 엄청 많고 훌륭한 대형 로펌들 다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물적 분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소액 주주들한테도 이익이다. 뭐 이런 온갖 화려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을까요? 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대형 로펌 리포트에서도 벌써부터 해석상 논란이 많을 거다 이러면서 방어 논리를 살살 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들 역시 이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진짜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충실 의무 확대라는 게 일종의 큰 선언적 방패라면요. 이제는 그 방패를 실전에서 휘두를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들이 실무에 어떻게 촘촘하게 적용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무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연구원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실질적 대안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식 매수 청구권의 실질화입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네,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난 이 결정 도저히 동의 못하니까 내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회사가 다시 사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아, 대팔 수 있는 권리.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공정한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과거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후려친 싼 가격이 아니라 진짜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진짜 가치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신주 인수권 부여입니다. 자회사를 쪼개서 새로 상장시킬 때 그 신설 자회사의 새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기존 모회사 주주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 우선권. 네, 아예 우리 지분 가치가 뚝 떨어지는 희석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아, 그거 너무 합리적인데요. 아까 제 비유대로 소금빵 기계 떼어갈 거면 최소한 새 빵집 지분이라도 우리가 먼저 살 권리를 줘야 상식이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권리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기는 뭡니까? 세 번째가 사실 제일 강력한 견제 장치인데요. 소수주주 다수의결권 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수의결권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입니까? 그 주주총회 롤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적 분할처럼 대주주랑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딱 충돌하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익을 보는 대주주는 아예 투표 자체를 못하게 방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와, 대주주를 투표해서 배제해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오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소액주주들만의 투표로 과반이 넘어야만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이죠. 이야, 이거 진짜 얼충나네요. 이렇게 되면 이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주주 눈치만 봐서는 절대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충실의무 위반으로 소송당할 리스크까지 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액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스스로 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그동안 완전히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진짜 필살기네요. 제가 봤던 ESG 관련 연구자료에서 기업개혁의 본질은 결국 주주 간 분배 왜곡을 바로잡는 거다라고 한 게 정확히 이 맥락이군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동안 무슨 교묘한 금융기법이랍시고 일반 주주의 재산이 지배주주 주머니로 합법적으로 넘어가던 그 약탈을 막아내는 것. 한마디로 주주재산 빼기 금지 원칙이 우리 자본시장에 드디어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주주들의 가치를 막 희생시켜가면서 기업의 외형만 뻥튀겨 하는 그런 낡은 방식은 이제 절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분석을 쫙 갈무리하면서 저는 2022년 당시에 금융위원장이 이 쪼개기 상장 사태를 두고 했던 발언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한국 기업 지배 구조가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다. 이저 주주들은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 네, 참 울림 있는 말이죠.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이 흘리신 땀방울이 주가 폭락으로 증발해버릴 때 느꼈던 그 좌절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을 환기시킨 덕분에 결국 이 이슈가 거대한 사회적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아요. 그 목소리들이 모여서 법을 바꾼 거니까요. 맞습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 같은 상법을 바꾸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낸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바위에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의 부조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 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 투자자 선배님들께 묵직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우리는 분명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방패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국내 최고 엘리트 로펌들을 다 거느린 지배주주들이 과연 아유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꼼수 포기하자 이러면서 순순히 물러날까요? 사실 그럴 리가 만무하죠. 새로운 방법을 찾겠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적 분할이 어려워지면 이들은 분명 상법의 그 새로운 그물코를 교묘히 피해서 또 다른 방식을 찾아낼 겁니다. 예컨대 자회사와의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조작한다든가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훨씬 더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부를 이전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무기는 주어졌지만 이 무기가 계속 날카롭게 유지되려면 자본시장의 감시자로서 우리의 두 눈을 더 크게 떠야 합니다. 법망을 우회하려는 그들의 다음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진짜 치열한 머리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통찰과 날카로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